지금부터 과학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문을 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뜨거운 어떤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이렇게 거친 표현도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열띤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거를 과연 할 만큼의 어떤 그 사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말씀들을 오랜 시간 동안 들으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평생 동안 사이언스나 엔지니어 쪽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분도 계시고, 물론 한 영역에서 몸을 계속 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 분야를 또 이렇게 옮기면서 융합적인 어떤 그런 작업도 해오신 분도 아까 발표 때 저희가 이렇게 소개도 받고 그분의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철학을 하는 사람도 이제 한 분도 계시고, 저도 역시 이제 철학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융합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인문학과 과학, 또는 조금 좋게 얘기하면 과학과 철학, 또는 뭐 과학과 사회학, 이런 부분들을 융합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띤 토론을 하려면 서로 팽팽한 긴장감이 필요하고, 좀 찬반 논쟁하듯이 좀 얘기가 되면 열띤 토론이 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주제가 융합입니다만, 우선 융합을 하기 전에 좀 푸념들, 각 분야에서의 어떤 푸념들이라고 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푸념, 또는 문제제기, 또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좀 분열을 먼저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듣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그러면 융합을 하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할지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정말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푸념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어느 분께서 먼저 좀 직접 학문, 자기가 몸담고 있는 학문 영역에서의 푸념도 뭐 좋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상대 영역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 또는 아쉬움, 안타까움, 또는 이제 제가 푸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평소에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도 되는 자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 맞죠? 어떻게 조장희 선생님께서 먼저 시작을 그래도 열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아마 제가 시작을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쭉 들으니까 굉장히 콤플렉스를 느낍니다. 이 철학하신 분들 우리가 실용과학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역시 이 IQ가 높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 전부 적었어요. 우리 최 선생이랑 우리 손 선생님이랑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끝에 가서 그런 얘기도 나왔죠. 대학이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대학 얘기를 제가 조금 제 얘기가 아니고 보고 들은 얘기를 제가 잠깐 여기 조금 요거 맞지 않지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대학은 가르치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가르치는 데 모든 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은 연구하는 데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가르치는 거 가지고 대학의 랭킹이 정해진다는 얘기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 군데 댕겨봐도 말이죠. 그래서 근데 한 나라의 그 대학이 제대로 돼야지 나라가 될 텐데 대학이 리더니까 말이죠. 뭐 철학이든 뭐 뇌과학이든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이런 기회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연구가 중심이 되는데 그 연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 가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스탠포드나 이 버클리나 이런 데 가면 버클리 그 산등성에 말이죠. 한 3,000명이 일하는 핵물리 연구소가 있고 스탠포드 가면은 리니어 엑셀레이터 물리 쪽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뭐 킬로미터의 그 큰 우리 가속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 가는 데마다 그런 상징적인 거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이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연구하는 대학들, 그다음에 또 가르치는 대학 이런 걸 좀 나눠가지고 집중해서 연구하는 대학을 지원을 하고 이 가르치는 대학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연구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거 없이 21세기를 우리가 끌어나갈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벤처과학 같은 것도 벤처 요새 얘기들 많은데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벤처는 대학 교수들이 말이죠. 한 분야에서 말이죠. 20년, 30년, 40년 자기 실험실에서 쭉 연구를 하다가 졸업생이 나왔어요. PhD 해가지고 뭐 석사 해가지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선생님한테 이 아이디어는 장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지고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가지고 나가. 가지고 나가서 그럼 우리 실험실도 그대로 쓰고 내 방도 그대로 쓰고 내 겉사이랑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해. 새로 벤처한다고 가서 방 얻고 뭐 하면은 그 돈을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연구실로 가서 그대로 써라 말이죠. 앞으로도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것도 좀 받아가지고 너희 회사에서 같이 써라 말이죠. 그러고 정말 너희가 잘 되면은 그다음에 우리 실험실에 연구비 조금 되고 뭐 그러면 되겠다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도 그 아이디어 자체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반짝 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를 하겠다.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우리가 쉽게 하면 남도 쉽게 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대학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대학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포리너스 외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볼 때 그게 좀 딱한 것 같아. 그래서 뇌과학도 뭐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뇌과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남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걸 보면 말이죠.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남의 얘기들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들은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큰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늘 들죠. 그래서 이게 policy wise, science policy wise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번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째 이 철학 얘기들 들으니까 우린 뭐 실무자로서 이게 조금 콤플렉스를 좀 느끼는 그런 기분이 나죠. 그런데 뭐 그건 내 얘기고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손 선생님 얘기한 거 4차 혁명은 내 생각에 컴퓨터 혁명인 것 같아요. 제가 그 62년에 제가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 가서 IBM 컴퓨터 1620 그거는 적분 계산 하나 하는데 밤을 샜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아주 총애를 받았어요. 그 적분 계산해주고 말이죠. 밤새고 말이죠. 해서 그거보다 지금 PC 여러분들이 쓰는 거야 아마 몇만 배, 몇천만 배 빠를 거예요. 거짓말 못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스피드가 세상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스피드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고 얘기도 다시 나오지만은 알파고가 결국은 훈수를 10,000명이 둔다고 생각을 하는 말이죠. 훈수를. 그래서
이세돌이가 9단이고 5단짜리 훈수들이 10,000명이 두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 훈수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해주려면 몇 달이 걸릴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픈 투비 말이죠. 컴퓨터가 빨라지니까 순간적으로 그 10,000명의 아이디어가 합쳐져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이세돌이 그 컴퓨터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세돌이한테 이긴 거죠. 난 처음부터 이세돌이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이 컴퓨터의 스피드,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이 4차 혁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분야의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 끝내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한 3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과학과 철학 간의 어떤 좀 긴장과 갈등의 측면에서 한 3가지를 저는 이렇게 한번 추려 보고 싶습니다. 이제 취지는 다른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선 이제 철학자와 과학자의 어떤 이제 역량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탐구 방식도 다르고,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한 이제 차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하나 해주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학 안에서 뭐 연구 중심의 이제 어떤 시스템이 대학을 이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연구도 아까도 나왔습니다. 이제 응용 연구와 기초 학문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초 학문 안에서도 이제 사이언스 쪽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인문학이라는 또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구가 상호 어떻게 또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 방식대로 이 조장희 선생님께서 던져주신 질문에 그걸 한 가지 얹혀서 두 번째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고요. 3번째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과학과 철학의 역할. 어떻게 보면 과학이나 엔지니어는 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문명을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또는 앞서 해 주셨던 지속 가능한 뭐 등등의 어떤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어떤 좀 고뇌와 성찰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경험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고뇌와 성찰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실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간단한 예는 아마 지난주에 발표된 것 같은데, 백악관에서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거와 동시에 그 보고서 안에 이것이 제대로 바람직한 어떤 인간 삶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어떤 제어가 필요하다 해서 같은 보고서 안에 2파트가 동시에 들어갔었습니다. 과연 그게 한국에서 가능할지, 저는 그런 면에서 3번째 말씀해 주신 주제로 그런 주제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서 좀 상호 간에 약간의 긴장과 갈등의 포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조장희 선생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대학 교육에 관해서는 아마 최재청 교수님과 손동현 교수님께서 연구와 교육 또는 그 연구 안에서의 어떤 다양한 융합적인 어떤 접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는 되고 있는지,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말씀을 먼저 손동현 선생님께서. 우리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나게 한 장본인 같아서 제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장희 선생님 말씀 지당하시죠. 연구력이 없는 대학은 뭐 하강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연구자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이 하는 그런 전문적인 연구의 결과를 그 영양원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연구가 아주 그 분야의 전문적인 것이라면 그 학생들로서는 그 연구의 실과를
교육 과정에서 얻어먹고 그것을 영양원으로 하기에는 거리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대학을 좀 유형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평소에도 드립니다. 뭐 말만 연구 중심, 교육 중심 할 게 아니라 정말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대학 아니면 그런 학과를 좀 선별해서 전폭 지원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조금 보충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기초 학예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이제 어느 학과 학생이든지 그 기초적인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앞으로 격변하는 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바로 그 기초 학예 부문들, 그러니까 인문학, 기초 사회과학, 기초 자연과학들을 그 중에 여러 학문들 중에 좀 선별해서 균형 있게 그렇게 공부해야 그 학생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융합교육 하는데 무슨 교과목 하나에다가 뭐 융합하는 뭘 넣을 게 아니라 그렇게 두루두루 공부하게 하면 그 학생들이 융합적 식견을 나중에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저는 대학의 커리큘럼이 이제 각 분야, 전문 분야의 공부는 그것대로 하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분야, 지금 대학의 교육과정이 전공과정, 교양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양과정이 너무 허술하니까 이 분야를 좀 강화시켜서 그 기초학문으로 꽉 채워가지고 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본을 제공해주자.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도 나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최재천 선생님 좀 먼저 말씀. 저도 저 아까 손동현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하고 그 분야에서는 의기투합하신다고 이미 하셨으니까 의기투합 충분히 하고요. 얼마 전에 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의 펜스테이트에 갔을 때 그 학교에서 테니어를 못 받고 떠나는 젊은 교수님이 저한테 한밤중에 제 연구실에 와가지고 키를 하나 갖고 있으면 유용할 거야. 그리고 주고 가셨어요. 그 마스터 키라고 그러면서 주시는데 한 몰골이 말도 아니더라고요. 도돌거리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마스터 키가 이래요. 그랬더니 열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새벽 3시에 그 건물에 한 10몇 방을 학과장님 방까지 다 포함해 갖고 혼자서 제가 다 찔러봤는데 전부 열리더라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마스터 키를 만드는 법하고 쳐보세요. 뭐가 나오냐 하면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 줄을 가지고 아무 키나 도돌거리는 걸 다 문질러 없애라. 그럼 마스터 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키에 그 돌기들이 있는 거는 아무 방이나 다 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걸리게끔. 그걸 다 문질러 버리면 돌아서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왜 미국이나 유럽에 그 오래된 학교들, 명문 대학들은 왜 학과 이름도 한번 300년, 400년, 700년, 800년 동안 학과 이름도 안 바꾸고 똑같은 놈의 교육을 아까 손동현 선생님 설명하신 그 기초 음악까지 포함해서 왜 그것만 가르칠까?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무슨 알파고 융합과학과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학들이 그런 거 만들잖아요. 제 바로 옆에 연구실은 제가 사진을 한 장 찍고 싶은데 그 방 사람들이 문 열고 나올까 봐 지금 못 찍고 있는데요. 연구실 이름이 물리, 화학, 통계, 수학, 생물 연구실이에요. 자연과학 연구실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리, 화학, 통계, 수학, 생물 연구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을 보면 참 한심해요. 뭐 제가 통섭을 꺼내놓은 사람으로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참 저도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기초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데 그냥 돌기만 만들어가지고 문 하나 겨우 열어볼까. 지금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첫 직장 얻어주는 것만 우리가 책임져 주려고 뭐 그나마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까 손동현 선생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문명사적인 대변환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생물학적 대변환도 겪고 있거든요. 전례 없이 오래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평생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직장 하나 갖고 계시다가 은퇴하고 돌아가신 거에 비하면 직업을 7, 8번 갈아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건 달랑 전공 하나 가르쳐서 내보내는데 그 친구가 40대 중반에 첫 직장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엔 도대체 방법이 없게끔 지금 해놨는데, 그걸 왜 미국의 유럽의 명문대학들은 계속 똑같은 짓을 할까? 잘 생각해 보면 기초만 제대로 해주면 언제든 그 친구가 거기다 뭘 조금 붙여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죠. 마스터 키를 영어로 다른 말로 스켈레톤 키라 그럽니다. 뼈대 열쇠라 그러는 겁니다. 열쇠는 그 돌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 이 뼈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뼈대를 세워주는 게 기초교육인데 우리는 대학들이 기초교육은 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20년 후에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 경영학과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첫 직장 얻는데 제일 유리하지만 그 친구들은 기초 공부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지금 월튼 스쿨에서 나오는 어떤 최신의 경영 이론 배워가지고 취직하는데 40대 중반에 쫓겨나면 진짜 갈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대학 교육이 정말 근본적으로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장희 선생님께서 처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대학 교육 쪽으로 방향을 좀 살짝 돌렸더니 갑자기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이 사회의 기초교육,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를 함께 잘 하는 것처럼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사회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인 문제로 제가 좀 방향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여기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건데요. 저는 물리학을 4년 배우고 석사 2년을 했습니다. 석사 아마 1학년 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수업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 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왼 좌변에는 우주의 시공간 구조고요. 우변은 우주의 물질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물질의 밀도에 의해서 시공간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게 어떻게 인과관계가 성립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를 물었어요. 물었더니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이제 모욕적인 그런 이제 댓글을 들었습니다. 우선 그런 질문 자체는 물리학적 질문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테크닉으로 훈련으로 하고 있는 트레이닝으로 하고 있는 수학적인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조금 대들었던 부분은 아니 그러면 저희는 한창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터득하게 될 것 같으면 선생님께서 뭐 먼저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되냐, 이제 그게 더 불을 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불편한 그분하고 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물질이라는 것이 시공간이라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그걸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는 아마 물리학을 계속 연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 그동안 수학 문제 푸는 기계였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걸 풀면서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나 의미를 가지고 세계를 좀 더 시야를 넓혀가는 그런 방식을 제가 더 노력했다면
좀 나았을 테지만 뭐 저도 그때 평범한 학생이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잘 갔고 저하고 비슷한 또래 학생들은 이제 많이 헤매고 있었죠. 그래서 수학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내가 뭘 풀었는지에 대한 그 이해나 그 부분도 이제 많이 상대적으로 이제 의미 파악이 덜 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철학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도 결국은 그 개념들에 대한 의미가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철학도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상상력을 가진 어떤 소설 쓰기라고 본다면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저의 경험담입니다만 이 대학에서의 어떤 과학에서의 어떤 교육 자체가 정말 철학과 또는 가치관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과 분리돼서 또는 역사적인 어떤 진행 과정과 유리돼서 지금 텍스트에 있는 어떤 그 내용만을 공부하는 것이 과연 창의성을 발현시키는데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좋은 것인지, 유리한 것인지. 예전에는 어떤 아주 세련된 지적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에 충실한 인간형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그 경험이고요. 또 이제 철학계로 왔습니다. 철학계로 와서 이제 사이언스 쪽을 공부한 입장에서 철학을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어떤 철학에 대한 공부도 이제 하기가 굉장히 그건 과학보다 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왜 철학은 자꾸 히스토리 안에 머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사적 전환에 관해서 이제 철학적인 어떤 분석과 어떤 앞으로의 미래학적인 어떤 전망과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제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미래적인 어떤 그 지향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연구들은 생각보다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철학사에 들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현대에 투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대에 변화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너무 좀 소홀한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 철학사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또 그런 또 문제를 좀 겪어서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던진 문제에 대해서 네 분 선생님들께서 우선 최승진 선생님 먼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들 한 번씩 대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사실 철학이나 뭐 과학 사실 잘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그냥 제가 연구하고 있는 머신러닝이라는 분야만 거의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 분야는 틀리지만은 어떤 그 중요한 원칙이라든지 생각은 굉장히 다 그 공통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철학과 교육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신 선생님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찾아간다고 하셨는데요. 머신러닝의 중요한 그 방법들이 보이는 데이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사실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한 문제로서 이렇게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이거 저희들이 항상 매일 제가 20년간 연구해온 모델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갖다가 찾아나가는 모델이었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 갖고 아주 그 기술적인 수학적인 내용을 좀 배제하고 뭔가 좀 기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많은 장벽이 있었는데 인공지능을 5개 부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철학
철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의 명제가 있고 그 명제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명제를 또 논리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모든 거에 대한 결론을 갖다가 도출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만 고집을 하기에는 사실 인공지능의 초창기 연구가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빠른 시간에 컴퓨터에 그대로 입력을 해서 그 방식대로만 동작을 하게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지 못하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은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람처럼 멋있게 유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방식의 종족이 있고 또한 어떤 거를 보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막 태어나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배워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로부터 계속 뭔가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모든 거를 갖다가 다 그렇게 배워야 되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배우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또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진화에 의해서 인코딩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진화론에 근거한 그런 인공지능이 있고요. 철학적인 논리에 근거한 인공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중요한 기술로 되고 있는 딥러닝이라는 방법은 많은 조그만 노드들이 굉장히 서로 많이 연결이 돼서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굉장히 분담해서 해결을 하는 좀 브레인과 가까운 이제 그런 쪽을 연결주의자 또는 뭐 커넥셔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주의자들의 또한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일명 베이즈 사제에 의한 뭐 방법, 베이즈 사제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토마스 베이즈라는 그런 그러니까 사제니까 뭐죠? 저기 종교에 계시는 분이죠. 혹시 뭐 예전에 그 확률 같은 거를 배울 때 뭐 베이즈 정리라는 걸 갖다가 아마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머신러닝에서도 어쩌면은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에 기반한 많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떠한 문제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어떻다라고 미리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전의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관찰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후 지식을 통해서 그 문제의 솔루션을 갖다가 찾아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쪽이 베이즈 머신러닝이라는 쪽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뭔가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한 유추해 나가는 방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에 커다랗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뭔가 사실은 저희가 몰라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른 눈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 5개의 종족이 궁극적으로 쳐다보는 쪽은 사실은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점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종 해결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거는 단 하나에 있는데 인공지능 안에서만도 이렇게 지금 5개의 종족으로 나눠서 사실은 이 5개의 종족이 다 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그 안에서도 종족이 있고 굉장히 서로의 방법을 배타시하는 또한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분야 안에서도 5개의 종족이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학문 간에 통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저는 하여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뭐 인터디스플리너리나 통섭이라는 그러한 교육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쪽을 강조하시는 분이 오늘 두 분의 선생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통섭 교육이라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통섭 전에
하나의 뿌리가 일단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나중에 통섭이 되는 거지, 뿌리도 없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통섭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통섭을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사실은 저랑 똑같이 이런 그 뿌리 기본적인 교육을 갖다가 강조하시는 분이었다는 거를 저는 이제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할 통섭 얘기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해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통섭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한우물만 파고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우물 파지 않고 우물을 기웃거리면서 사는 게 통섭이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기 우물을 확실하게 파면서 이제는 남의 우물도 기웃거릴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 제가 진짜 도전을 한번 그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분 철학하시는 선생님에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도현 선생님이 디지털 기술이 이제 결국은 물리주의적 세계관에서 생명주의적 세계관으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정확하게 왜 디지털이 생명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없으셨어요. 아마 조금 시간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그 얘기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거는 철학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과학 철학이, 이중원 선생님 과학 철학을 하시지만 과학 철학이 여전히 물리에 기반을 둔 철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생물학을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과학 철학에 기대려고 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생물학이 너무나 다른 학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생물 철학은 제대로 된 게 제 판단에는 아직 없습니다. 전혀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이 학문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문명사적 변환이 막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철학계는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생물 철학을, 생물에 기반을 둔 그동안의 철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반의 철학이 나와줘야 그걸 우리가 사고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해서 이 문명사적인 변환에 살아남을 것 같은데 철학에서 아무런 것도 저희한테 지금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물리학에 기반을 둔 과학 철학은 생물학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은퇴하면 진짜 생물 철학을 한번 해볼까 이런 꿈을 꾸는데 아까 이중원 선생님 말씀대로 철학에 들어가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배우는데 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냥 두 분이나 계시니까 제가 그냥 도전합니다. 사회자의 취지에 적극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손동현 선생님 먼저 아니요, 저는 말을 좀 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왕 소설 쓰려면 크게 쓰자라고 모두 허두를 떼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철학에서도 이 세계를 원자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유기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유기론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은 이제 홀리스틱하게 이제 전일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인데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이 세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은 다 물리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석해가지고. 그 세계 관리의 방법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분석하고 해서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사회에서도 공정하게 룰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태를 관리하고 성과를 내고 하는 데는 그 방법이 이제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거밖에 없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철저하게 수학적 계산에 의존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예술적 감각에 의존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디지털 기술이 이게 마술을 피워가지고 그 양자 사이를 다리를 놓는다, 다리 놓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세계 관리의 방법도 유기론적인 전일론적인 세계상을 구현하는 쪽으로 더 고양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더 사실은 인류의 문명이 더 섬세하게 되고 더 정교하게 되고 생물학,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 자연과학에 대해서 막연하게 뭐 방법론적으로 현대 생물학은 생물학이 아니라 아주 정교해진 물리학이다. 생명 현상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생명 현상을 화학적인 현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분자생물학이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생명 현상을 이해는 달리 할 수 있겠지만은 관리를 한다거나 할 때, 이를테면은 뭐 아플 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약, 그러니까 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 그런 방법 아니고서 직관적으로 하는 건 이제 동아시아의 한의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분석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계산의 활동이 심미적이고 감성적인 영역과 내통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세계 관리의 그 레벨을 한층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생물학적 어떤 생각을 물리학적으로 환원시키지 않아도 굳이 생명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소설치고는 조금 추상적이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그 한마디 하면 그 생물학이 차원이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물리학 같은 것은 제가 이제 물리 쪽, 전기 쪽에 있다가 이제 생물로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전기나 이 물리할 때는 전기 끄고 집에 가면 되는데 실험실에서 이 생물 쪽은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가 더 앞으로 어려운 궁극에 가서 어려운 건 생물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도 박수를 쳤는데 그때 말이죠. 딴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지금 답변은 사회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과학 철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연구자로서 말씀을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과학 철학이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학문 분야이긴 합니다. 철학이 이제 논리적인 측면과 어떤 그 경험적인 실증적인 측면들을 이제 철학의 하나의 두 축으로 이제 재구성을 하자라는 논의가 유럽에서 이제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이 됐고, 비엔나 스쿨이라는 이제 곳에서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던지고 그런 방향성을 이제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이후에 그런 철학자들이 좀 더 참여를 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좀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비엔나 학파가 처음에 제기했던 것이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었거든요. 과학적 방법론을 좀 더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개념화를 해보자,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철학에서는 논리학이나 무슨 분석 철학이나 언어 철학이나 이런 그런 영역하고 또 잘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이제 과학 철학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학 철학이 그것만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후에 그런 경향성이 너무 어떤 분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과학 철학이 이게 철학이냐 아니면 뭐 과학학의 학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과학 철학이라는 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한데요.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의 과학 철학 연구는 이제 인원 소수다 보니까, 그리고 대체로 물리학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같은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궁극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물리학에서 나오지 않아서 철학적인 고민을 또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자들이 그런 쪽의 출신자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생물학의 철학에 대한 논의는 조금 소홀해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생물 현상조차도 환원론적인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아마 생태학이나 진화론적인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겠습니다만, 생물 철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새겨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 철학적인 접근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한계가 있고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데서 어떤 제약이 따른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론이라는 것도 또 생물 철학 안에서 진화론적인 접근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적인 접근이라든가 유기체적인 접근 같은 것들도 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드러내 준다면, 개념화를 하고 방법론을 명료화해주고 한다면 생명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그런 방법론이 있다면 한번 자기 연구에 반영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생물 철학에 대한 연구는 말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소중한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동아시아 지역이 뭐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홀리즘에 입각한 철학 사상적 전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와의 연계 가능성도 또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유럽에서 못하는 걸 한국에서 한다면 유럽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 한국에서 생물 철학하는 분들이 채워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실 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손동현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학 안에서도 지금 그 최재천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생물학보다는 아까 미국에서는 이제 방향 전환을 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생물학은 거의 없지 않나. 결국은 문제가 이제 저는 어떤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결국 우리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 지나는 동안에 가장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입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제한된 어떤 지식 중심의 어떤 그 교육, 이제 뭐 집에서 하든 학원에서 하든 이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뭐 세계관이나 세계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뭐 생명 현상이면 생명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청소년기에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가장 세계적으로 전문가가 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윤리적인 거나 어떤 그런 그 철학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경우들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생명의료윤리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거죠. 생물학에서 그런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 거기에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컨트롤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것인데 21세기 들어오면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최근에 어떤 과학기술의 분야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삶에 어떤 그 혁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와 함께 병행을 해서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연구를 하라는 이게 이제 현대 첨단 과학 기술에서의 어떤 그 연구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인데 한국은 그런 틀이 일단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놀라는 거는 그런 제안을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과학자들 안에서도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문학자들과 몇몇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윤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는 사회학자와 일부 연구가 필요하니까 우리 연구의 90은 원래 R&D 연구를 하고 사회적인 영향과 관련돼서 한 5% 내지 10%를 그분들과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과학자 소사이티 안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저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제안하면 거기서 벌써 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재단에다 제안을 하고 정부 부처에다 제안을 해도 이미 연구 책임자가 그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그런 네거티브한 이제 생각을 갖는데, 이게 저는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학 활동을 하는 사람도 이제 과학자고 인간이기 때문에 과학이 추구하는 그 숭고한 목적이 결국 인간의 어떤 삶과 충돌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혹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경우에는 조율이 필요할 텐데, 이제 철학자들이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 소사이어티 안에서 그런 제안을 하면은 귀담아 듣습니다. 정부가요. 그런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질문 겸 푸념을 좀,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혹시 뭐 제가 너무 지나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 좀 갈등과 긴장을 있는 그대로 한번 도골적으로 드러내보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그냥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 뭐 조장희 박사님 어떻게 뭐 아니면 최승진 뭐 전별로 없지만 네. 아까 이제 우리 최지선 박사님하고 이 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기초를 대학에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통섭은 대학원에 가서 하면 좀 어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써보니까 뭐 대학원생들이 이제 우리 쓴다고 얘기하는데 써보니까 기초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초를 확실하게 왔을 때 앞으로 여러 생물이고 뇌과학이고 이렇게 쓰이는데 기초가 약한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쓸모가 없으니까 앞으로 잘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기초를 제가 콜롬비아 대학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가보니까 과 이름 하나 바꾸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이. 그러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근데 지금 뭐 우리는 뭘 하는지 모르죠. 예, 그래서 통섭은 대학원 또는 이 학부 말기에 가서 통합을 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기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대학원에 이제 가서 말이죠. 기초를 좀 튼튼히 해가지고 결국 연구라는 거, 창의라는 거, 난 그런 것 같아요. 따로 창의가 없고 기초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교수 밑에 가서 말이죠. 좋은 연구 과제가 있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심부름을 잘하면 거기서 이제 창의적인 교수가 못 푼 문제가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창의적인 논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걸 자신을 가지고 창의성이 나오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아마 이 연구에 문제가 있고 자꾸 창의성 얘기하는데 기초가 없고 대학원에서부터 연구를 한다, 대학서부터 연구를 배운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제가 한 경험으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조금만 최 박사님,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성격이 논의 성격이. 네, 아니요. 그래서 그 조정희 선생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 뭐 국내 대학이 그렇게 아직은 잘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저희 포항공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포항공대는 태어날 때부터 연구 중심 대학으로 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도 굉장히 그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학부생들도 개교 이래 매년 그냥 300명씩만 뽑았는데 지금도 300명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교육을 굉장히 그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초를 중요시하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여건상 외진돼 있다 보니까 시간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들을 다 전임 교수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급변하는 많은 과목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래된 기본적인 과목만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어서, 또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기초 교육을 갖다가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속 교육은 좀 대학원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신 말씀도 사실 저도 조금은 공감을 합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학부 때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워야 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저희들이 대학에서 얘기하는 뭐 교양이라는 과목들이 좀 전공이 아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그냥 교양이라고 뭉뚱그려서 하는데, 그냥 그 제 외국의 친구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냥 얘기하는 교양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을 그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에 와서 전공을 공부하는 거고, 저희는 중고등학교 때 너무 문제 푸는 데만 신경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교양이라는 그 과목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고, 그제서야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사실 뭐 저도 철학을 잘 배워본 적도 없고 거의 뭐 다른 과목을 갖다가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국내 교육이 중고등학생한테 오히려 뭔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을 갖다가 조금 훨씬 더 많이 가르쳐야지만 뭔가 창의력도 생기고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 쪽의 연구들도 보면은 뭐 항상 이제 이 창의력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많은 디스커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교수와 학생 간에 끊임없는 그 토론에 의해서 뭔가 창의적인 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어떤 때는 정말 저희 학생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게 남들이 보면은 정말 싸우는 줄 아는 정도로 서로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가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은 그만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교육이 사실은 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창의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알면은 창의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자기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꾸 이제 어느덧 알게 되는데요. 너무 남들한테 이제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다가 보면은 새로운 생각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옛 거에 누군가에 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는 또 누군가의 방법에 의해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새로운 생각하기는 힘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은 막 같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하얀 도화지 같아서 뭔가 막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역할은 그 생각을 가능한 좀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게끔만 이제 좀 방향을 갖다가 잡아주는 거고 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뭔가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어린 학생 때부터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 그 창의는 창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큰 연구소라든가 교수들이 연구라는 건 수만 가지, 여기서 지금 실타래에서 우리가 작은 실뿌리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젊은 학생들이 가서 아무리 창의력이 있어도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걸 알고 있어야죠. 교수는 그 분야에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수를 만나고 그런 시설,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나는 거, 그 environment, 환경을 만나는 거에 핵심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 환경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논의가 그 이제 융합과 관련돼서 이제 대학에서의 교육 또 연구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기초 학문이라고 하면 과학이나 인문학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걸로 이제 말씀들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제 융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원에서 이제 융합이라는 어떤 그 방식으로 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연구 환경과 또 그런 걸 오랜 동안 고민해온 분들과의 어떤 디스커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사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잠깐 뵀는데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저는 사실은 그런 그
이제 교육 대학에서의 어떤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특히 이제 그 융합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철학이라는 학문과 오늘 주제가 과학과 철학이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은 서로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서로 좀 함께 얼굴 맞대면서 그래도 필요한 거 좀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 건지 현대 사회에서 좀 그런 얘기를 좀 사실은 좀 하고 싶습니다. 학문적인 어떤 그 내용이나 주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철학이 다 있습니다. 갖고 계신데 지금 철학자들이 하는 철학이 과연 필요할까? 또 반대로 철학하는 사람들도 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만 철학에 필요한 거 연관돼서 정말 현대 사회에 어떤 급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명사적 전환에 대해서 얼마큼 디테일을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아까 형이상하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실천적인 또 영역까지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하고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도전을 했더니까 바로 저 카운터 펀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질문이 약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이중원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인문학에는 안 던지시잖아요. 인문학은 당연히 철학이 필요한 걸로 전제하고 지금 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 자꾸 우리가 과학을 뭐 때로는 인문학은 질문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그럼 과학은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사실 과학 질문하는 학문이거든요. 답을 찾는 건 어떻게 보면 구태여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 공학은 답을 찾는다고 해도 되지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동숭동에 있을 때는 인문학하고 자연과학하고 한 대학 안에 있었습니다. 물리과 대학 안에. 지금도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은 전부 Arts and Sciences에서 물리과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의 불행은 제가 보기엔 서울대가 관악산으로 이사 오면서 엄청나게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중앙도서관을 탁 두고 인문대학하고 사회과학대학은 한쪽으로 그래도 위아래로 붙여놨는데 자연과학대학을 도서관 건너편으로 쫓아냈어요.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엔 정말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연과학대학 뒤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공대가 이제 들어와 앉아가지고 자연과학대학을 이렇게 품는 형태로 이렇게 되면서 사회에서는 어느덧 과학기술이라는 단어가 과학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과학과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자 빼고 중간 점 찍어갖고 과학점 기술이다가 나중에 점도 빼고 과학기술, 방점은 기술에 있고요. 과학은 형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술을 하기 위한 뭔가. 그래서 공대의 시녀로, 자연과학대학은 공대의 시녀로 그냥 전락하고 말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은 질문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인문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인문학하고 자연과학을 자꾸 이렇게 애써 구분할 필요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또 창의성이란 얘기와 상상력이란 얘기가 자꾸 같이 가는데 인문학적 상상력 이런 표현은 있는데 과학적 상상력이라고는 잘 얘기들을 안 하세요. 근데 자연과학자는 전혀 상상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자연과학자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을 하면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한테는 상상력도 허용이 안 되고 뭐 자꾸 이러니까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한번 조금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과학 질문하는 학문이고 상상력과 창의적인 게 가장 필요한 학문이, 그래서 결론은 자연과학은 철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학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그 이사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아마 특별히 아마 질문이나 또는 뭐 제안을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과학 철학회가 주로 물리학자 연구소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생물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물리화학보다는 조금 더 오수에 접근하는 건데, 거기서 왜 과학 철학회 같이 안 갑니까? 그 다음에 조장희 박사님, 왜 과학 철학회는 왜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가만히 이제 최재생 교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철학에 가깝던데 그래요? 뭐 이 에볼루션을 따지고 그러는 겁니까? 거의 그 제 보기엔 철학에 가까운데, 네. 상상력 그거 하다가 그게 추론인가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실험하고 이론으로 검증하고, 그러니까 다 상상력이죠. 학문이 다 질문에 대답하는 게 그게 학문이란 뭐 디파이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가만히 있다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생물 철학 이거야말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뇌과학 철학, 지금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데가 나쁘게 중요하고요. 사실 오늘 그 과학 철학 협동조합하고 같이 후원을 받아서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거물급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향력 있고 실력 있고 소위 통섭적 리더십이 있는 우리 최대천 교수님 과학철학회 가서 주축이 좀 돼주면 아마 과학철학회가 확 부흥하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되면 아마 연구자분들 좋을 거예요. 개미에서 과학철학회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네, 일단 나타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반성이 되는 그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그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임 과학철학회 회장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과학철학회 창립한 지가 이제 20여 년이 좀 넘었는데, 잠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초기에 창립할 때 그 저희들 회원들이 갑자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의 한 배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일까 봤더니 한의학 하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과학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 논의도 있고, 한의학은 아직 서구 과학과 같은 분석 방법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개념적으로라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철학회에서는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오셨는데, 뭐 그때 그 분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물 철학도 이제 소원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제 좀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뇌과학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 저희도 내부에서는 고민을 합니다만,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첨단 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다 보면 뭐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게 좀 철학적으로 연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아마 테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것이 사실 한데, 그런 경우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뇌과학 철학이라고 막 덤벼드는 것보다 그런 쪽에서 좀 더 이런 것이 철학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하려고 할 사람들은, 젊은 학자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스노우가 얘기하는 그 두 문화가 한국 사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와 소통이 좀 아직 잘 안 된다는 것을 좀 한번 핑계 겸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예, 혹시 조장희 선생님께서 뭐 그런 쪽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는 원래 공돌이 공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물리학과에 가서 한 10년 있다가 CT라는 걸 하면서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뇌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뇌과학을 이제 뇌과학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뇌과학에 들어와 보니까 뇌과학은 거의 철학의 경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말이죠. 소설 쓰고 말이죠. 이런 얘기들 제가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굉장히 가까운데 아마 이게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마 철학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예, 그래서 그건 아직 한국 전체로 볼 때 이머추어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하여간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좀 범위를 넓히시면은 지도도 가끔 가서 듣고 저는 오늘 철학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듣고 야 우리는 이게 로레벨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용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공부들을 많이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들어가는데 그 용어를 알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용어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용어들을 배우고. 근데 사실 이 복잡한 세상에 자꾸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한 과목만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둘이 모였다고 해서 융합이 되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이 다른 분야 하고 싶으면 정말 그 짝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퍼튜니티는 뭐 계획은 자꾸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데 그러려니까 이 공부들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파고들고 또 같이 또 일을 하고 이런 그 분위기. 미국에서 여기 와 보니까 미국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저는 의과대학에 이제 같이 신경과학과랑 있는데 거기서는 그 같이 일하는 거에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논문을 못 쓰는 거예요. 예. 바이스 버사 서로 말이죠. 그래서 융합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 없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제 그런 그 엔바이러먼트가 돼 있으니까 아마 융합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철저히 정말 연구를 제대로 하는 시대에 돌입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마 융합을 할 겁니다. 네, 제 생각에.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손동현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네. 한 말씀 하시고 제가 플로우로 예, 또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부끄러운 것이 30년 넘게 철학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대학 1학년 때 그냥 철학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철학 공부를 쭉 했는데 헛발질을 무척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지적 탐구는 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문을 하든 그 학문의 근본적인 원리나 이런 것에 가서 맞닥뜨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질문은 철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분과로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들의 그 높은 경지 혹은 깊은 경지에서 만나는 질문거리들의 총화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원몰르고 철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문헌 들여다보는 일만 하니 이 창의적인 철학적 그 사유가 나오기가 어렵죠. 뒤늦게 철이 좀 나가지고 뭐 생물학 책도 좀 보고 무슨 사회과학 책도 좀 보고 하니까 이게 이제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기초 학문 분야의 교육을 학부 시절에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아직 아무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우리처럼 인문사회 뭐 과학기술 이렇게 나누는 이런 교육 여기서는 창의적 인재가 안 나와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사람을 반푼을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젊은이를 반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좀 전에 저 혼자 막 격한 표현을 썼는데 다행히 또 우리 손동현 선생님께서 옆에도 해주셔서 제가 좀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예. 원래 저희 여기 그
발표 오늘 강연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그 패널 토론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플로어에서 아마 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한 3개 정도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뭐 혹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기 지금 마이크가 혹시 있을까요? 네. 조장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강연에서 재밌는 질문을 2가지 던지셨어요. 그 언어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 또 기억 없이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뭐 아주 전형적으로 철학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정확한 대답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최재천 선생님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결국 인문학이 호모사피엔스 생물학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구분은 생물학자에게 인간은 1차적으로 연구 대상이다. 반면에 철학자에게 인간은 1차적으로 대화 상대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세계상에 나와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는 그런 동료다. 그러니까 철학자에게 인간은요.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철학을 호모사피엔스 생물학을 부르는 거는 난 반대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아까 그랬어요. 이 뇌과학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철학의 경지에 들어가더라.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물리적인 그런 걸 우리가 트랙을 받고 말이죠. 보고 듣고 하는데 조금 더 지나가서 생각, 의식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철학의 경지에 자꾸 들어가는데 철학이나 소설 쓰는 거나 어때요? 같습니까? 전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철학의 경지에 서서히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극복해가지고 더 알게 되면 이제 A 플러스 B는 말이죠 C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그 전에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고 추리를 하고 아까 제가 그 마지막 슬라이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그 프레드리히 한 건 4주를 이렇게 거가지고 말이죠 거의 소설 쓰는 철학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좀 더 조금씩 볼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거 하는데 결국 철학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가서 부닥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면 좀 철학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선생님 질문이 저한테 와야 될 게 아니라 저 2분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지적하신 게 저는 생물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문이어야 되고요. 근데 진짜 철학이 대화 상대로 하시는지 그건 오히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에서는 아무래도 실험을 통해서 뭘 입증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은 여전히 실증 과학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증 과학적 탐구가 한계에 부딪히면 지금 조장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철학적 사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그 지점에 가면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실증적으로 진위를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곳에서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말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대화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표현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말을 하고 사람이 말이죠. 그다음에 기억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슬라이드 마지막에 몇 개 못 보여드렸는데 보면은요 머리를 가서
처음에 듣고 말하고 이런 거 하다가 생각을 해라. 그래가지고 뇌를 보면요, 뇌가 벌겋게 달아올라요. 거기 달아오르는데 거기에 90%가 말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는 전두엽하고. 그래서 역시 그 말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소설이죠. 아직까지 확증이 없으니까 말이죠. 전혀 연관되지 않은 실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계에 부닥치면은 우리가 하이포테시스, 가정을 하잖아요. 그건 과학의 아주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죠.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세우는 거. 가설을 세우는 거에 아마 철학에 가까운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네, 이쪽 테이블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선 이쪽 테이블 갔다가 저기. 그 말씀 잘 들었고 토론도 깊이 있는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한 거를 아까 질문을 드리는 거는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건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효상 씨가 그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 나왔었습니다. 라파엘로 그림 중에 그 보면 이제 플라톤도 나오고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그다음에 유클리드 다 나오거든요. 하여튼 유명한 역사상에 유명한 그때 당시에 르네상스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전부 다 철학자를 규명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입니까? 소학자입니까? 그러면 또 뭐 유클리드는 계학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철학자입니까? 그다음에 수학자입니까? 뭡니까? 그걸 어떻게 등일합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학자입니다. 그때는요, 선생님, 그 뉴턴 이후로 이제 자연과학이 성립한다고 보통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표한 그 논문의 제목이요, 거기에 과학이란 말이 안 나와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전부가 다 철학이면 철학이고 학문이면 학문이죠. 분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걸 올라가면 그런 궁극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안 만나요. 올라가면 아까 이제 우리 최 부장님도 말씀드린 생물학이 말씀하셨지만 생물도 뭐 우리 사람이 뭐 동물이 다 끌고 올라가면은 그거하고 다 비교가 됩니다. 공통 생명체 있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 분화되고 한문이 분화되고 다 밝혀져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융합이라는 것도 그런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융합의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 학문이 분화되기 이전에 융합된 상태죠. 그 자체가. 그거에 대한 연구도 이제 그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아예 손 든 분들이 많으셔서 세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하고 요 앞에 계신 분하고 여기 여성분 죄송합니다. 여기 세 분 이렇게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교수님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전문적인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원초적이고 최대한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간이, 여기선 생물 관련 교수님도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동물도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궁금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궁금증에서 이제 철학이 나오고 각종 과학이 나오며 과학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학 이제 실용 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학이 나온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 이제 의구심에서 모든 학문이 탄생했고 의구심의 목표가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떤 다큐에서 들은 말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말이 있는데요. 과학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는 길은 과학자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철학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진리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최대한 간단한 질문, 현재 생각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도 먼저 받아보고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계신 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안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너무 정말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푸념할 게 하나 있고 질문이 2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아까 전에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초교육, 연구 이런 것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대학원생들도 사실 석사 과정도 비슷한데 대학을 가는 이유 자체가 취직하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최상위권 대학들은 연구를 하고 싶고 학문에 관심이 많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이외에 이제 지방대나 여러 많은 학생들은 그래도 첫 직장을 잡아보려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 공부, 학문 이런 쪽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취직만 시켜달라는 식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실 한 26, 7쯤 됐을 때야 저는 계속 공학만 해왔는데 그때서야 철학이 얼마나 재밌고 문학이 얼마나 재밌고 시, 수필 이런 것들 뭐 경제,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었거든요. 그게 정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최승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고 대학은 정말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게끔 좀 변화가 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푸념을 드렸고요. 질문은 간단하게 좀 최재천 교수님께 2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진화심리학 분야인데 뭐 데이비드 버스나 또 조나선 하이트나 이런 분들의 막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게 이게 과연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성과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그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사실과 당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남자와 여자의 질투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그냥 사실인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당위랑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려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버리는데 이럴 때 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진화심리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진화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 뭐 두세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인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몇 번 이미 받았는데요.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제가 저 기름 부을까 봐 걱정스러운데 사실 미국에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 대학의 그 Society of Fellows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니어 펠로우를 해마다 몇 명씩 뽑아요. 갓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정말 장래가 촉망될 것 같은 사람을 뽑아갖고 3년 동안 조교수 대접을 그냥 해줍니다. 근데 3년 내내 보고서 달랑 한 줄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돈 먹고 맨날 놀아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 그렇게 노는 사람은 없고요. 뭐 촘스키라든가 제 지도교수 윌슨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이고 노벨상이 벌써 지금 한 거의 20명 이상 그 출신들이 나왔고 그런데 심리학은 안 뽑습니다. 심리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그 하버드의 Society of Fellows에서는 심리학은 학문으로 안 쳐줍니다. 이게 뭐가 체계도 없는 것 같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TV에 심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다 평가하고 진단해주고 처방 내려주고 하잖아요. 상당히 좀 위험한 면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최근에 하버드대학 소사이티 펠로우즈에서 심리학 전공자를 주니어 펠로우로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진화심리학과 인지심리학 때문에 심리학이 학문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뭐 한 예지만 진화심리학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심리학이 굉장히 당당한 학문으로 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커질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이고요. 이게 사실과 당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종종 그 사실에서 당위를 끌어내는 이른바 자연주의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교수님 윌슨 교수님은 그게 오류가 아니라고까지 또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 축적이 되면 그게 언젠간 당위가 되는 거지. 그걸 아직 충분한 게 없어서 당위성을 못 받는 거지. 그걸 왜 얘기를 못 하냐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많은 경우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심리학 그 약간 어설픈 심리학적 답변이 종종 이 당위 문제에 걸리는 이유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충분한 사실 자료가 축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대화 때 너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 대화를 즐겁게 하는 데는, 재밌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아마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제 조건을 잘 얘기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전제하에 이런 행동들은 진화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분 질문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전문적인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또 저 스스로도 이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인데, 공부를 다시 하는 사람인데, 느끼기에 마치 융합하고 뭐 과학 잘 구분 없애고 뭐 화과 그렇게 막 칼같이 나누지 않고, 마치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가 갑자기 융합된 그런 인간형으로 뭐 태어나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관찰을 하면 우리 다 사실은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향이라는 거, 기질과 그런 것들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도나 그런 정책만에 의해서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굉장히 세탁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몇십 년간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지 아주 학문의 아주 작은 분야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상태에 도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그 노력은 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 그 정도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좀 약간의 그 미스리딩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좀 뭐라 할까, 전체적인 흐름과는 좀 다르게 좀 미스리딩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무나 정보가 많아지고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지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것도 관심 갖고 저것도 관심 가짐으로써 마치 그 한 분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야 비로소 어떤 그 레벨에 도착하는 그거를 우리가 과연 그렇게 습득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굉장히 들어서 조금 너무 쉽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래서 그냥 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 융합 얘기를 하실 때 과연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거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좀 약간의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동현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 다 같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뭐 마무리로 각 선생님들께서 융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어떤 학생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진리는 맞는 거예요. 뭐 두드려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화살이 관역에 맞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화살이 어떤 관역을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내용이 달라지죠. 2 더하기 3은 5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게 진리일까?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자라고 그래도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진리란 이것이다 라고 한마디로는 말하기 어렵고, 그 물음을 던진 사람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게 뭔가를 물어야, 대화를 더 해야 좋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에 관하여 라는 책을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한 6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저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융합교육을 시켜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어머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기계공학과 가서 기계공학만 열심히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뭐 철학도 배워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다 배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어찌 감당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잊지 마셔야 할 것이, 그러면 철학도 많이 알고 뭐 저 사회학도 많이 알고 문학도 많이 알고 이렇게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철학적으로 묻는다는 게 뭘 묻는 건지, 어떤 사물을 놓고 철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경제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물리학자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귀뜸을 얻고 좀 안목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세계인문학 포럼 제가 주관하고 했는데, 미국에서 온 어떤 학자가, 우리도 T자형 교육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 분야 깊이 파되 넓게 알아야 된다. 근데 그분은 이제 하나 갖고 안 된다고 파이형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분야는 알고 또 넓게 알아야 된다. 우리 최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깊이 파려면 넓게 털을 잡아야 된다. 좁게 하고서 깊이 파봐라. 그거 30cm밖에 못 들어간다.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지식을 여러 분야에서 가져라가 아니라 안목을 가져라. 그래서 저는 각성교육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깨우치는 거예요. 철학 강의를 많이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그런 안목을 가져놓으면 그 학생은 뭐 기계공학 공부해서 졸업하고 현대자동차 취직하라 이거죠.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돌파해 나가지만, 그런 안목이 없고 그냥 기계공학만 공부한 사람은 거기서 막힌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융합교육이 필요하다. 융합교육을 통해서만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얘기지, 여러 분야의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대주제가 융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저희 리플렛에 보면 이제 융합의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밝혀지는 세계상과 인재 확장, 변화하는 세계상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융합적 대응. 아마 이제 결론 겸 논의를 마무리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동현 선생님께서는 그 답변이 아마 그 융합적 대응에 해당하는 답변도 될 것 같아서, 조장희 선생님하고 각 세 분 선생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융합과학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한국 와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외국에서는 그 융합 얘기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은 한갑이 돼서 융합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한갑이 돼서. 지금 제가 80입니다. 그러니까 융합은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 경험입니다. 네. 제가
통섭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유행시킨 사람이라서 저도 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조장현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융합은 불가능합니다. 한 개인이 두 분야, 세 분야를 융합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우물 하나 확실히 파면서 옆에 우물 파는 사람하고 소통 가능한 정도의 지력을 갖추자는 거죠. 아까 손동현 선생님이 지식이 아니라 지적 능력이라는 말씀 한번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식은 널려 있잖아요. 인터넷에 누가 빨리 뒤져서 꺼내느냐의 싸움처럼 보일 정도로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다가 꼭 집어넣어 놔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지식을 어디서 가져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혼자 앉아서 그런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일이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내 동료들은 대화가 가능한데 나는 알고 있는 게 기계공학 한 분야밖에 몰라가지고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도저히 감이 안 잡힌다. 그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다 넣어 갖고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적 능력을 갖추라는 얘기를 아까 손동현 선생님이 하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반복하고 싶습니다. 지력을 갖추라는 거지 지식을 다 머릿속에 담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자꾸 정부 주도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제 또 통합교육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학생들이 전 분야를 다 해야 된다. 제발 이것만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안 해도 되게 좀 놔두면 안 되나요? 왜 전 국민이 똑같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누구는 요만큼 하고 누구는 이 분야도 하고 누구는 하지만 모두가 다 합의를 봐야 되는 게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건 있다 하는 것만 합의를 보자는 거죠. 왜 전 국민이 다 미분방 정식을 다 풀어야 합니까? 어떤 놈은 미분방 정식 안 풀어도 되고요. 어떤 놈은 뭐 해도 되는데 우리는 나만 모를 뿐이지 정부는 알잖아요. 어느 순간에 1등이 누구고 꼴등이 누구라는 걸 다 알잖아요. 수능 시험 한번 보여가지고. 왜 꼭 우리는 그렇게 일렬로 줄을 세워야 되냐. 저 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줄도 있고 저런 줄도 있고 하지만 그 줄에 설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그건 다 같이 알아야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항상 전적으로 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시면 오로지 그 한 가지만 공부를 하는 게 한 우물을 파는 걸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우물을 판다는 거는 한 가지 문제에 집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깊이 파려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깊이 못 팝니다. 그래서 이 파다가 보면은 또 막히고 그러면은 뭔가 또 다른 방법을 도입을 하고 다시 또 그 같은 문제를 갖다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를 깊이 한 문제를 공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이론들과 방법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지만 하나를 깊이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한 우물을 갖다가 깊숙이 파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분야의 새로운 방법들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조금은 더 융합적인 거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분들이 굉장히 놀라실 텐데 제가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한 16년 정도 있었는데 저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되고 나서야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는 그 전까지는 컴퓨터공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오게 된 이유는
제가 오기 전에 한 10년 이상 하나의 문제만을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좁은 분야였었고 그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자공학에도 있었고 수학에도 있었고 물리에도 있었고 컴퓨터공학에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문제 하나만을 풀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들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됐고 마침 컴퓨터공학에서 한 번쯤 저에게 해보라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공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뜻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한 우물을 깊게 판다는 게 어떠한 뜻인지를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가 전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마무리하실 게 있으신지요?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오늘 전체 모임의 마무리가 이제 지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오늘 그 리플렛에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새기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평소에 과학에 대한 열정과 이걸 통해서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 이런 것에 많은 어떤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그 융합이라는 주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열정을 통해서 학문적인 어떤 성숙함을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철학이 됐든 뭐 역사가 됐든 다른 인문학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푸념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원리적인 측면에 가서 그런 상보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연구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철학이 20세기에 그 스노우라는 사람이 두 문화가 서로 대립적이다라는 좀 네거티브한 입장이 있었는데 21세기는 그런 생각을 좀 접고 어떻게 상호 보완적이고 어떤 그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에 관한 것도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미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학자들 안에서도 그것을 좀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융합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한 융합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우리는 아직 그런 좀 미래학적 전망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취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지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융합이라는 것이 그렇게만 어렵거나 너무 억지 춘향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모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1회 융합 심포지움이 그런 고민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송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내노라는 학자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